여자년이 어딜 나돌아? 니년은 해군 사관학교 몇 기야? 사복 입고 암행 감찰에 나선 사성 장군을 모욕한 폭군. 다음 날 그녀가 자신의 해군 참모총장으로 밝혀지며 숙청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충청남도 계룡시.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부라 불리는 계룡대. 그 거대한 3군 본부 단지 내에서도 가장 깊숙하고 정숙한 곳에 해군 참모총장의 집무실이 자리하고 있었다. 집무실의 주인은 대한민국 해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사성 장군이자 최초의 여성 참모총장인 선우진 대장이었다. 그녀의 어깨에 빛나는 4개의 금빛 별은 단순히 계급을 넘어 유리 천장을 뚫고 올라온 집념과 철저한 실력의 상징이었다. 해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함장, 전단장, 함대 사령관을 거쳐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하지만 선우진 자신은 그 수식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성별이 아닌 군인으로서의 책무와 조국 영예를 수호한다는 본질 그 자체였다. 늦은 밤 집무실에는 서류 넘어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다. 선우진은 책상 위 조명등 아래에서 서해 제2함대 사령부에서 올라온 분기별 전투준비 태세 보고서를 꼼꼼히 살피고 있었다. 그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보고서는 완벽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다. 모든 훈련 지표가 상한선을 기록하고 있었고 장비 가동률은 거의 고장 한 번 없었던 것처럼 수치화되어 있었다. 특히 인천해역방어 사령부 이하 인방사 예하의 영종 도방어대대에서 올라온 보고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모범 답안 그 자체였다. 김대령. 선우진이 나지막이 부르자 그림자처럼 대기하고 있던 부관 김민준 대령이 소리 없이 다가왔다. 총장님 부르셨습니까? 제2함대 특히 인방사 쪽 자료 말일세. 최근 3개월간 올라온 소원 수리 원본, 필터링 거치지 않은 걸로 다시 한번 확인해주게. 김민준 대령의 표정이 순간 경직되었지만 그는 곧바로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하고는 집무실을 나갔다. 선우진은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댔다. 그녀가 현역 시절 가장 경계했던 것이 바로 종이 위의 평화였다. 숫자로만 존재하는 완벽함은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모래성이기 때문이다. 그녀가 영종 도방어대대를 주목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얼마 전 해군 본부 감사실로 익명의 투서가 한 통 날아들었다. 내용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어들은 날카로웠다. 영종도의 폭군, 해사 출신만의 왕국, 사병들에 대한 상습적 모욕, 지휘관의 사적 지시. 투서는 정식 절차를 밟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반려되었지만 선우진은 그 사안을 따로 분류해 두었다. 그리고 오늘 완벽한 보고서와 그 투서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불길하게 충돌했다. 영종도 방어대대의 대대장 황보석 중령. 선우진은 그의 인사기록 카드를 떠올렸다. 해군 사관학교 출신.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으며 상급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유능한 지휘관으로 평가받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부하 장병들과의 불화로 인한 잦은 마찰이 기록되어 있었으나 그때마다 그의 해사 라인 선배들이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다는 소문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군림하는 지휘관인가. 선우진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서해의 파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거세게 몰아치는 법이다. 잠시 후 김민준 대령이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기기가 들려 있었다. 총장님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의 소원 수리는 부대 내에서 자체 종결 처리되었으나 원본 데이터베이스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김 대령이 화면을 띄웠다.
영종도방어대대 소속이라고 밝힌 한 병사의 글이었다. 대대장님은 주말마다 저희에게 관사 청소와 사모님 개인 심부름을 지시합니다. 거부할 경우 휴가 제한과 함께 공개적인 질책을 감수해야 합니다. 식당의 부식 재료 일부가 정기적으로 외부로 반출되는 것을 목지주했습니다. 저희는 그만큼 질 낮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부들 사이에서도 회사 출신과 비회사 출신 간의 차별이 극심합니다. 특히 대대장님은 비회사 출신 간부들에게 공개적인 모욕을 주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선우진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이것은 단순한 군기문란이 아니었다. 지휘권을 사유화한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군의 근간을 좀먹는 암적인 행태였다. 김대령, 나 내일과 모레 이틀간 공식 일정 비우게. 합참회의는 화상으로 대체하고 대외 행사는 부총장에게 위임하도록. 알겠습니다. 혹시 따로 준비할 것이 있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이건 나 혼자 가야 할 길일세. 선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집무실 한쪽에 걸린 자신의 정복을 바라보았다. 어깨 위에 4개의 별은 지금 당장이라도 영종도로 날아가 황보석 중령의 목에 칼을 들이댈 수 있는 힘을 상징했다. 하지만 그녀는 정복이 아닌 반대편 옷걸이에 걸린 낡은 등산용 바람막이 재킷을 집어들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랐지만 그녀는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감추기로 결심했다. 총장 전용 차량 대기시킬 필요 없네. 내 개인 차량 이용하겠어. 김민준 대령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상사가 무엇을 하려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해군 참모총장 선우진이 아닌 평범한 중년 여성 선우진으로서의 암행순찰. 그것은 그녀가 함대 사령관 시절부터 적폐를 도려내기 위해 사용했던 가장 날카롭고 은밀한 칼날이었다. 선우진은 재킷을 걸치고 집무실을 나섰다. 계룡대의 깊은 밤 대한민국 해군 최고 지휘관이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목적지는 단 하나,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서해의 관문, 인천 영종도였다. 인천국제공항이 자리한 영종도. 대한민국의 첫인상이 시작되는 이 섬의 한쪽 구석, 해안선을 따라 날카로운 철책이 이어진 곳에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예하 영종도방어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서해 최전방의 긴장감과 국제공항의 경비라는 막중한 임무를 동시에 짊어진 곳. 하지만 이곳의 병사들에게 진짜 긴장감은 북쪽의 적이 아닌 내부의 폭군에게서 나왔다. 대대장 황보석 중령. 그는 자신의 부대를 황보왕국이라 부르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해군 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고 그에게 비회사 출신 장교나 부사관들은 영원히 자신의 아래에 있어야 할 2등 시민에 불과했다. 이중희, 지금 이게 보고서라고 들고 온 건가? 오전 전술 회의실. 황보석 중령의 고함이 쩌렁쩌렁 울렸다. 보고서를 올린 사람은 학군 사관 ROTC 출신의 젊은 보급 장교 이선우 중이었다. 그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대대장님. 수치를 다시 확인. 됐어. 자네 같은 굴러온 돌들한테 뭘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해사의 물을 먹어보지 못했으니 군대의 기본이 뭔지 알 턱이 있나. 황보석은 이중희가 밤새 작성한 보고서를 망설임 없이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회의실에 모인 다른 장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그들 중 상당수도 비회사 출신이었고 저 모욕은 곧 자신들을 향한 것이기도 했다. 황보석은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이중희의 턱 밑까지 다가갔다. 이중희, 자네 해사 몇 기냐고 내가 물어본 적 있나? 저는 학군 출신입니다. 아, 맞다. 그랬지. 깜빡했네. 하긴 자네 같은 머리로 해사에 들어올 수나 있었겠나. 안 그런가, 여러분?
황보석이 좌중을 둘러보며 동의를 구하듯 웃었다. 몇몇 회사 출신 장교들이 마지못해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선우 중위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두 눈에 분노와 수치심이 어렸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오늘 점심 전까지 똑바로 다시 작성해와. 그리고 자네는 오늘부터 일주일간 주말 외출 금지야.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으니 주말에 부대 환경 미완화하면서 머리 좀 식히도록. 대대장님, 그건 토달아? 그럼 한 달로 늘려줄까? 이선우 중위는 결국 아닙니다. 시정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내뱉고 말았다. 회의가 끝나고 황보석은 만족스러운 듯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이런 식으로 부대를 휘어잡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군 정신과 군기를 확립하는 길이라 굳게 믿었다. 그는 최근 새로 부임한 해군 참모총장에 대해 깊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여자라니. 그것도 사성장군의 총장? 해군이 망조가 들었어. 여자가 배를 타고 지휘를 하면 얼마나 한다고. 감정적이고 나약해서 서해 바다의 긴장감을 견뎌낼 수나 있겠나. 그는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오늘 저녁은 관사에서 부대 복지 예산으로 구매한 최고급 한우로 파티를 열 계획이었다. 물론 그 준비는 이중위처럼 정신 상태가 썩어 빠진 병사들의 몫이었다. 대대장님 식사 준비. 아니, 저녁 회식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작전과장인 김소령 회사 출신이 눈치를 보며 물었다. 뭘 어떻게 해? 늘 하던 대로 해. 애들 시켜서 제일 좋은 걸로 가져오라고 하고 오늘 새로 들어온 군남 맥주 몇 상자도 관사 창고로 옮겨놓으라고 해. 아, 그리고 이따가 사모님 영종도 시내 나가신다니까 운전병이랑 1호차 대기시켜 놓고. 예. 하지만 1호차는 지휘관 작전용으로. 이 사람아. 내 가족의 안전이 곧 부대의 안녕이야. 사모님 심기가 편해야 내 지휘도 원활해지는 거 아니겠나. 쓸데없는 소리 말고 빨리 처리해. 알겠습니다. 황보석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철책 너머로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비행기들이 보였다. 저 비행기를 타고 오가는 수많은 인간들. 그들이 발 뻗고 편히 자는 건 다 나 황보석 중령이 이 영종도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기 때문이지. 그는 자신의 폭군 정치가 완벽한 통제이며 그 완벽한 통제가 곧 완벽한 국방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완벽한 왕국에 감히 누구도 도전할 수 없다고 확신했다. 바로 그때 해안 초소로부터 다급한 무전이 날아들었다. 독수리, 독수리. 여기 올빼미 초소. 해안 철책 부근에서 신원 미상의 민간인 한 명 발견. 사진 촬영 시도하는 등 행동 수상함. 황보석의 눈이 번뜩였다. 감히 자신의 왕국을 염탐하려는 자가 있다는 사실에 피가 끓었다. 당장 전 병력 출동 준비시켜. 내가 직접 나간다. 헌병대에도 연락해. 어떤 놈인지 내 손으로 직접 모조리 털어주마. 그는 책상 위에 전투모를 집어쓰고 집무실을 뛰쳐나갔다. 자신의 오만함이 곧 무너질 절벽의 끝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였다. 영종도의 해안 둘레길. 평일 오후라 인적이 드물었다. 짙은 남색 바람막이 재킷에 평범한 등산 바지, 머리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눌러 쓴 중년 여성이 해안선을 따라 천천히 걷고 있었다. 해군 참모총장 선우진이었다. 그녀는 계룡대에서 직접 차를 몰아 이곳까지 왔다. 김민준 대령에게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인천항 인근에서 대기하라고만 지시해둔 상태였다. 그녀의 눈은 평범한 관광객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둘레길에서 보이는 방어대대의 철책을 유심히 살폈다. 예상대로였다. 보고서 상으로는 완벽했던 경계 태세는 곳곳이 허술했다. 철책 일부는 녹이 슬어 있었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감시 카메라는 렌즈에 거미줄이 쳐진 채 방치되어 있었다. 이 정도일 줄이야.
선우진은 한숨을 내쉬며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민간인처럼 보이도록 풍경 사진을 찍는 척하며 교묘하게 각도를 틀어 녹슨 철책과 방치된 감시 장비들을 촬영했다. 이것은 나중에 황보석 중령의 목을 조일 명백한 증거가 될 터였다. 그녀가 몇 걸음 더 옮겨 초소의 사각지대로 보이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였다. 끼익! 요란한 급제동 소리와 함께 순찰용 군용 지프 2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차에서 뛰어내린 것은 완전 무장한 헌병들이 아니었다. 잔뜩 상기된 얼굴의 황보석 중령이 전투모를 삐딱하게 쓴 채 성큼성큼 다가왔다. 아줌마,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황보석은 다짜고짜 고함을 질렀다. 그는 방금 초소에서 수상한 여자가 사진을 찍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참이었다. 선우진은 모자를 조금 더 깊이 눌렀으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둘레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이 이쪽으로 이어져 있던데요. 말대꾸.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돌아다녀. 당장 신분증 내놔. 황보석은 위압적으로 손을 내밀었다. 그는 이 아줌마의 당황하거나 겁먹은 표정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신분증은 차에 두고 왔습니다. 산책하는데 신분증까지 필요할 줄은 몰랐네요. 그런데 군인이신 것 같은데 민간인에게 너무 험하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선우진의 차분한 지적에 황보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감히 일개 민간인 아줌마가 자신에게 지적을 하는 상황을 참을 수가 없었다. 뭐? 이 여자년이 지금 누굴 가르치려 들어? 여기가 민간인 산책로로 보이나? 여긴 엄연한 군사보호구역이야. 당장 휴대전화 내놔. 아까부터 뭘 자꾸 찍어대는 거야? 간첩이지 당신. 황보석이 그녀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를 낚아채려 손을 뻗었다. 선우진이 몸을 살짝 피하며 그의 손을 막았다. 허락 없이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마시죠. 손대면 어쩔 건데. 황보석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그는 이 여자를 본보기로 삼아 부대 기강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니년이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까불어.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바로 이 부대 대대장이야. 내년 같은 것들은 당장 족쳐서 헌병대에 넘겨야 정신을 차리지. 폭언이 쏟아졌다. 선우진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가웠다. 대대장이라고 하셨습니까? 지휘관의 언행이 참으로 천박하시군요. 천박? 하. 황보석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야, 너 혹시 육사라도 나왔냐? 아니면 뭐 내 남편이 별이라도 달았어? 내년이 군대를 뭘 안다고 짓거려. 그는 선우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당장 이 여자 끌어내. 휴대전화 빼앗고 당장 대대본부로 압송해. 감히 군사시설을 촬영하고 지휘관을 모욕해? 이거 아주 질 나쁜 년이네. 오늘 제대로 한번 콩밥 먹여주마. 황보석의 성희롱 섞인 폭언과 모욕적인 언사가 이어졌다. 여자년 니년 육사라도 되냐? 선우진은 그 모든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자신의 머릿속에 그리고 몰래 켜둔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 새겨 넣었다. 그녀는 황보석이 자신을 밀칠 때에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꿰뚫어 보듯 응시했다. 대대장. 지금 한 행동, 그리고 지금 내뱉은 그 모든 말들.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겁니다. 후회? 하. 내가 아니라 내년이 후회하게 되겠지. 당장 안 끌고 가고 뭐해. 황보석의 명령에 병사들이 마지못해 다가와 선우진의 양팔을 잡으려 했다. 내 발로 가지.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선우진은 싸늘하게 말하며 스스로 지프 쪽으로 걸어갔다. 황보석은 승리감에 도취했다. 그는 자신의 황보 왕국에서 일어난 작은 반란을 완벽하게 진압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누구에게 손을 댔는지, 자신이 내뱉은 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전혀 알지 못했다. 영종도 방어대대 본부의 낡은 조사실. 선우진은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다. 황보석은 그녀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책상 위에 던져두고는 당장 상급부대에 보고해서 이 여자를 간첩 혐의로 넘기겠다며 밖에서 요란을 떨고 있었다. 선우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황보석 중령. 자네가 무시하고 모욕했던 그 여자년이 자네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해군의 최고 지휘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네의 그 오만한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기대되는군. 그녀는 주머니 속에 감춰둔 또 다른 소형 비상통신기를 만지작거렸다. 이제 막 일막이 올랐을 뿐이었다. 진짜 참교육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영종도 방어대대 본부의 낡은 조사실. 공기는 탁했고 벽에 쓴 곰팡이 냄새와 녹슨 철제 책상의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선우진은 미동도 없이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방금 거센 폭언을 들은 민간인이라기보다 심해의 압력을 견디며 먹잇감을 기다리는 심해어처럼 고요하고 차가웠다. 밖에서는 황보석 중령의 요란한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헌병대는 아직이야? 당장 안 오고 뭐해? 내가 지금 거동 수상자 아니 간첩일지도 모르는 여자를 잡았다고. 상급부대에 보고 올려. 인천해역방어 사령부 사령관님께 직보해. 내가 직접 공을 세웠다고. 승리감에 도취한 목소리였다. 그는 자신이 대한민국 해군의 정점에 있는 여성에게 니년, 여자년이라 모욕하며 어깨를 밀쳤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그 아줌마의 휴대전화가 자신의 몰락을 기록한 판도라의 상자라는 것도 알지 못했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황보석이 씩씩거리며 들어왔다. 그는 빼앗은 선우진의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아줌마, 아직도 정신이 안 들어? 밖에서 헌병대 오고 있어. 지금이라도 내가 누군지, 어디 소속인지, 무슨 꿍꿍이로 군사시설을 찍었는지 불면 내가 조금은 선처해줄 용의가 있어. 어때? 그는 의자를 끌어다 선우진의 맞은편에 거만하게 앉아 다리를 꼬았다. 신문관이라도 된 듯한 태도였다. 선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분노나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연민에 가까운 경멸이었다. 마치 철부지 아이의 불장난을 보는 어른의 눈빛이었다. 황보석 중령. 선우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조사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할 만큼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내가 자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지. 지금이라도 이 부대의 모든 부조리를 자백하고 내게 행한 모욕에 대해 정중히 사과한다면 자네의 남은 군 생활이 완전히 박살나는 것만은 막아줄 수 있을지도 모르네. 황보석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그리고는 이내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다. 하하. 이 여자년이 진짜 돌았나? 지금 내 처지가 어떤지 아직도 몰라. 내가 나한테 기회를 줘? 내년이 뭔데? 내가 육사라도 나왔냐고 내가 아까 묻지 않았나? 그의 웃음소리가 정점에 달했을 때 복도 저편에서 요란한 군홧발 소리가 들려왔다. 황보석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헌병대가 도착했다고 생각했다. 이제 끝났어, 아줌마. 헌병들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짓거려. 쾅! 조사실 문이 부서질 듯 열렸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헌병대 병사들이 아니었다.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사령관, 금빛 무궁화 2개가 빛나는 계급장의 강철중 소장이었다. 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온 사람은 황보석이 화면으로만 보던 서해 제2함대사령관 박권율 중장이었다. 금빛 무궁화 3개.
서해를 책임지는 야전 사령관이 왜 이 누추한 영종도 방어대대의 조사실에 나타났단 말인가. 두 장성은 황보석 중령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그를 밀치고 곧장 조사실 안으로 들어왔다. 황보석은 눈앞의 광경을 이해할 수 없었다. 사령관님, 여긴 어쩐 일로? 제가 지금 거동 수상자를. 닥쳐라 황보 중령. 박권율 중장이 짐승 같은 고함으로 황보석의 말을 끊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황보석의 두 눈이 뽑혀 나올 듯 커졌다. 서해 바다를 호령하는 이함대 사령관 박권율 중장과 인방사 사령관 강철중 소장이 자신들 앞에 낡은 바람막이 차림의 아줌마를 향해 군 생활 전체를 건 가장 절박하고도 완벽한 각도의 거수경례를 붙이는 것이 아닌가. 총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해군 참모 총장님, 저희가 도착했습니다. 조사실 안의 시간이 멈췄다. 황보석의 뇌가 작동을 멈췄다. 총장님, 해군 참모 총장. 그의 시선이 공포에 질려 떨리며 의자에 앉아있는 선우진에게로 향했다. 그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자를 벗자 단정하게 정돈된 머리와 함께 날카롭지만 기품 있는 지휘관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것은 해군 본부, 이함대 사령부, 인방사령부 그리고 이영종 도방어대대 지휘관실 입구에 걸려있는 대한민국 해군 최고 지휘관의 얼굴이었다. 말도 안 돼. 황보석의 입에서 거품 섞인 신음이 새어나왔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선우진은 경례를 하는 두 장성에게 가벼운 목례로 답하고는 오직 황보석만을 응시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황보석 중령.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제 그 안에는 만년설의 냉기가 서려 있었다. 자네가 아까 내게 물었지. 내가 육사라도 되냐고. 난 육사는 아니네. 선우진이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황보석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다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다. 나는 해군 사관학교 출신 선우진이다. 그녀는 휴대전화의 녹음 정지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자네가 니년 여자년이라 부르며 육사 출신이냐고 조롱했던 내가. 선우진의 눈이 심연처럼 깊어졌다. 자네의 그 더럽고 오만한 군 생활을 오늘부로 끝장낼 대한민국 해군 참모 총장이다. 흐억. 황보석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폭군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고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의 비참한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황보 왕국이 참모 총장의 단 두 마디 말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정적이 감돌던 조사실은 황보석 중령의 무너지는 소리로 가득 찼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선우진을 올려다보며 부들부들 떨었다. 총장님, 저는 그게 민간인 이신 줄. 일어나라. 선우진의 목소리에 감정은 실려 있지 않았다. 일어나라고 했다. 황보석 중령. 해군 장교가 바닥을 기는 모습, 더는 보고 싶지 않군. 그녀의 말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황보석은 비틀거리며 옆에 있던 박권율 중장의 부축을 받고서야 겨우 일어설 수 있었다. 그의 군복은 이미 식은 땀으로 축축했다. 선우진은 이함대 사령관을 돌아보았다. 박 중장. 지금 즉시 영종도 방어대대 전 간부 비상 소집하도록. 5분 주겠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대대 본청 브리핑실로 집합시켜라. 예. 알겠습니다, 총장님. 박권율 중장이 조사실을 뛰쳐나가며 복도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대대장 비서실. 뭐하고 있나? 당장 전 간부 비상 소집이다. 5분 내로 브리핑실이다. 총장님 지시사항이다.
총장님이라는 단어가 복도를 타고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영내 방송이 울리고 막사 곳곳에서 잠자고 있거나 쉬고 있던 간부들이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뛰쳐나오기 시작했다. 선우진은 조사실을 나와 브리핑실로 향했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바람막이 차림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누구도 그녀를 아줌마로 보지 못했다. 그녀의 뒤를 삼성 장군과 이성 장군이 숨을 죽인 채 따랐고 황보석 중령은 해군 헌병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죄인처럼 끌려갔다. 브리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영문도 모르고 달려온 장교와 부사관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이선우 중위를 비롯한 비회사 출신 간부들은 또 무슨 트집을 잡힐까봐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고 황보석의 측근인 해사 출신 김소령 등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모두 차렷. 박권율 중장이 단상에 오르자 소란이 일순간에 멎었다. 그리고 모든 간부의 시선이 단상 중앙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낡은 등산복 차림의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사령관님. 저분은 김소령이 의아해하며 입을 여는 순간 전체 총장님께 대하여 경례. 박권율 중장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울렸다. 성. 브리핑실 안의 모든 간부가 반사적으로 경례를 붙였다. 그리고 그들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단상의 여성을 향해 있었다. 해군 참모총장. 4개의 별. 그들이 사진으로만 보던 그 최고 지휘관이 왜 저런 모습으로 자신들 앞에 서 있단 말인가. 선우진은 그들의 경례를 받은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경례는 받을 수 없군. 나는 오늘 여러분의 상관이 아닌 이 부대 대대장에게 니년, 여자년 소리를 들은 민간인 아줌마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이다. 브리핑실이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이 헌병들에게 붙들려 고개를 쳐박고 있는 황보석에게로 향했다. 선우진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브리핑실의 대형 스크린과 음향장치에 연결했다. 김민준 대령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호를 받고 준비한 것이었다. 황보석 중령이 오늘 내게 했던 말들을 여기 있는 모두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지. 그녀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뭐? 이 여자년이 지금 누굴 가르치려 들어. 니년이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까불어. 내가 누군 줄 알아. 야, 너. 혹시 육사라도 나왔냐?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오늘 제대로 한번 콩밥 먹여주마. 황보석 자신의 목소리가 그 천박하고 모욕적인 언사가 브리핑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간부들은 숨도 쉬지 못했다. 특히 이선우 중위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자신들이 매일 듣던 모욕을 참모총장이 직접 겪고 녹음까지 한 것이었다. 황보석 중령. 선우진이 음성을 껐다. 자네가 상관에게 행한 이 모욕죄 하나만으로도 자네는 끝이다. 하지만 나는 자네가 이토록 오만방자하게 자신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더 궁금하다. 그녀는 스크린의 화면을 바꿨다. 화면에는 아까 그녀가 찍었던 녹슨 철책과 거미줄이 친 감시 카메라 사진들이 나타났다. 이것이 자네가 이함대 사령부에 보고한 완벽한 전투준비 태세의 실체인가? 황보석은 아무 말도 못했다. 이선우 중위. 선우진이 이중위를 호명했다. 이선우 중위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다. 이선우 중위, 자네는 보급 장교로서 대대장이 병사들의 부식을 횡령하고 주류를 빼돌려 사적인 연회를 여는 것을 알고 있었나? 이선우 중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상관을 고발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참모총장의 눈빛과 자신을 짓밟았던 황보석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알고 있었습니다. 매주 주말 병사들을 강제 동원하여 관사 청소를 시켰으며 군납되는 고급 식자재와 주류를 빼돌려 관사 창고에 쌓아두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중위.
황보석의 측근인 김소령이 소리쳤지만 선우진의 눈빛에 입을 다물었다. 이선우 중위의 외침은 도화선이 되었다. 저도 봤습니다. 여군 휴게실에 배정된 신형 냉난 방기를 대대장님 관사에 설치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비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저희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억눌렸던 고발들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왔다. 황보석의 황보왕국이 그를 따르던 병사들과 부하들의 증언에 의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선우진은 그 모든 것을 들은 뒤 단호하게 명령했다. 박권율 중장은 현 시간부로 황보석 중령을 직위 해제하고 해군 중앙수사단에 신병을 인계하라. 즉각 관사 및 대대장실을 압수수색하여 모든 증거를 확보하도록. 예, 총장님. 그리고 선우진의 시선이 황보석을 따르며 그에게 동조했던 해사 출신 간부들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나는 이 부대를 좀먹고 해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 부패의 고리를 발본색원할 것이다. 그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 있든 그게 제2함대사령부이든 계룡대이든 내가 직접 뽑아낼 것이다. 선우진의 선언은 영종도의 폭군 하나를 처단하는 것을 넘어 해군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예고하는 서막이었다. 황보석 중령이 헌병들에게 끌려나가자 브리핑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간부들은 아직도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는 듯 낡은 바람막이 차림의 4개의 별을 응시하고 있었다. 선우진은 단상에서 내려와 모든 고발의 시작점이 된 이선우 중위 앞에 섰다. 이중위, 자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네. 아닙니다. 총장님. 이선우 중위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경례를 붙였다. 부조리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동조하는 것과 같다. 자네는 오늘 해군을 구한 걸세. 선우진은 그의 어깨를 두드려준 뒤 박권율 중장과 강철중 소장을 대동하고 대대장실로 향했다. 이제는 황보왕국이 아닌 범죄 현장이 된 곳이었다. 대대장실은 황보석의 취향을 반영하듯 사치스럽게 꾸며져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오늘 저녁 열릴 한우 파티를 위한 계획서가 버젓이 놓여 있었다. 해군 중앙수사단 요원들이 도착하기 전 선우진은 직접 황보석의 책상을 살폈다. 박 중장, 황보석 중령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담하게 부대를 사유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나? 총장님, 면목 없습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나는 자네의 사과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닐세. 나는 뿌리를 찾으러 왔네. 선우진이 황보석의 개인 금고를 가리켰다. 곧바로 도착한 수사관들이 금고를 개방했다. 그 안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두툼한 검은색 장부 하나가 들어 있었다. 선우진은 장갑을 낀 손으로 장부를 천천히 넘겼다. 그녀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장부에는 날짜와 함께 물품 목록, 그리고 이름으로 추정되는 이니셜들이 적혀 있었다. 유류, 부식, 심지어 신형통신 장비 부품까지. 횡령된 물품들은 영종도 방어대대 하나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섰다. 그리고 그 물품들이 흘러 들어간 곳으로 추정되는 이름 중에는 황보석의 직속 상관인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의 몇몇 처장급 장교들과 심지어 서해 제2함대사령부 군수참모부의 고위 장교 이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건 박권율 중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것은 일개 대대장의 비리가 아니었다. 제2함대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군수 비리 카르텔의 증거였다. 선우진은 장부를 덮었다. 황보석은 이 카르텔의 행동대장이자 방패막이었던 게야. 그가 해사 라인을 운운하며 그토록 오만하게 굴었던 것도 자신의 뒤에 거대한 윗선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겠지. 그녀는 창밖의 서해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는 여전히 잔잔했지만 그 아래에서는 거대한 부패의 해류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강 소장,
자네는 즉시 임방사 지휘권을 부사령관에게 이양하고 이 사건의 참고인으로서 수사에 협조하게. 자네의 지휘 아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공범이다. 총장님, 억울합니다. 억울함은 수사단에 가서 토로하게. 지금 이 순간부터 서해 제2함대 사령부와 인천해역방어 사령부에 대한 해군 본부 직할 전면 특별 감찰을 개시한다. 선우진은 자신의 보좌관인 김민준 대령에게 명령했다. 김 대령, 당장 계룡대 본부에 연락해. 법무실, 감사실, 헌병단 정예 요원들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즉각 인천으로 급파하도록. 내가 직접 본부장을 맡겠다. 이것은 전쟁 선포였다. 해군 내부에 수십 년간 암처럼 도사리고 있던 해사 엘리트 중심의 부패 카르텔을 향한 해군 참모총장 선우진의 전면전이었다. 한편 헌병대 차량으로 이송되던 황보석 중령은 자신이 모든 것을 뒤집어쓰게 생겼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선배님이라 부르며 상납했던 이들을 떠올렸다. 그들이 자신을 버릴 것이 분명했다. 그때 수사관이 그에게 물 한 컵을 건넸다. 황보석 중령, 당신을 이렇게 만든 게 누굽니까? 당신 혼자 이 모든 걸 계획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장님께서는 뿌리를 원하십니다. 황보석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받았다. 개과천선의 기회는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말하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2함대 군수참모처의 그의 입에서 자신을 지켜주던 윗선의 이름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선우진의 칼날은 이제 막 부패의 가장 굵은 줄기를 향해 겨눠지고 있었다. 영종도의 작은 파문은 서해 전체를 집어삼킬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고 있었다. 경기도 평택. 대한민국 서해의 심장이자 북한과 가장 날카롭게 대치하는 최전선 해군 제2함대 사령부. 영종도방어대대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지진의 전조, 즉 진앙이었다. 해군 참모총장이 민간인으로 위장해 암행을 나왔다는 사실, 그리고 일개 대대장이 그 사실을 모른 채 니년 여자년이라 모욕하며 폭언을 퍼부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은 이함대사령관 박권율 중장에 보고 라인을 타고 빛의 속도로 사령부 전체를 강타했다. 평택항의 바다는 잔잔했지만 이함대사령부 본청의 공기는 수십 개의 태풍이 동시에 몰아치는 듯 살벌했다. 총장님께서 오신다고? 사령부 군수참모처장 오덕수 대령회사 출신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다. 그는 황보석 중령이 그토록 자랑하던 해사 라인의 직속 선배이자 영종도에서 빼돌린 군수품을 유통하고 상급부대에 상납하는 연결고리 그 자체였다. 황보석은 행동대장이었고 오덕수는 중간 관리자였다. 그는 애써 침착하려 했다. 그래, 참모총장이라도 별 수 있겠나. 여자가 뭘 안다고. 군수, 보급, 이 복잡한 행정 라인을 알 리가 없어. 황보석 그 멍청한 놈 하나 잘라내고 이함대 군기 잡으러 오는 쇼일 뿐이야. 적당히 고개 숙이고 있으면 지나갈 바람이다. 그는 어젯밤 황보석이 체포되기 직전 그와 나눈 통화를 떠올렸다. 황보석은 울먹이며 선배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매달렸었다. 오덕수는 걱정 마라. 내가 입만 다물면 내가 어떻게든 힘을 써서 징계 수위 낮춰주마. 우린 해사 동문 아닌가라며 그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그는 황보석을 방패막이 삼아 모든 꼬리를 자를 생각이었다. 그는 만약을 대비해 지난 몇 년간 관리해온 특별관리대장, 즉 검은 장부의 원본이 담긴 외장 하드디스크를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꺼냈다. 이걸 파쇄기에 넣고 갈아버리면 모든 게 끝이었다. 지금이야. 그가 외장 하드디스크를 손에 쥐고 일어서려던 순간
우웅. 사령부 전체의 창문이 흔들릴 정도의 거대한 굉음이 하늘을 덮었다. 오덕수 대령이 놀라 창밖을 내다보았다. 이 함대 사령부 연병장 중앙 함대 사령관 전용 착륙장도 아닌 그 한복판에 칠흑 같은 검은색 해군 기동 헬기 UH-의육십 2대가 강력한 하강풍을 일으키며 착륙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다. 강림이었다. 헬기의 문이 열리고 가장 먼저 내린 것은 낡은 바람막이 차림의 아줌마가 아니었다. 새하얀 해군 정복. 어깨에는 대한민국군 서열 1위의 위엄을 상징하는 4개의 금빛 별 대장 계급장이 태양빛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다. 머리에는 금실로 수놓아진 정모를 쓰고 허리에는 지휘관을 상징하는 권총 벨트를 찬 해군 참모총장 선우진 대장이 연병장에 발을 내디뎠다. 그녀의 뒤를 이어 계룡대에서 급파된 해군 본부 법무실, 감사실, 중앙수사단의 정예 요원 수십 명이 칠흑 같은 특수임무용 전투복 차림으로 내렸다. 그들은 해사 라인 따위에 얽매이지 않는 오직 참모총장의 직속 명령에만 움직이는 강철의 칼날들이었다. 박권율 중장을 포함한 이함대 지휘부가 연병장의 도열에 경례를 붙였지만 선우진은 그들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본청 건물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박 중장, 내 집무실은 필요 없네. 당장 군수참모처장실로 안내하게. 오덕수 대령은 자신의 집무실 창밖으로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얼어붙었다. 쇼가 아니었다. 전쟁이었다. 그는 미친 듯이 외장 하드디스크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삭제 명령을 내렸다. 동시에 다른 서류들을 닥치는 대로 꺼내 세단기에 밀어넣기 시작했다. 열라고. 복도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문이 잠겨 있자 선우진의 뒤를 따르던 중수단 요원이 지체 없이 휴대용 파쇄기로 도어락을 부수고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뭐 하는 짓이야? 여긴 이함대 군사구역. 오덕수가 소리치기도 전에 선우진 대장이 그의 집무실 안으로 성큼 들어섰다. 그녀의 시선은 세단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종이 조각과 필사적으로 삭제 명령을 실행 중인 컴퓨터 화면에 고정되었다. 오덕수 대령. 선우진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참모총장이 자네 사무실에 방문했는데 환영 인사 대신 증거 인멸로 화답하는 건가? 회사 선배들에게 그렇게 배웠나? 총장님, 이것은 오해이십니다. 보안 규정에 따른 정기적인 문서 파기. 오덕수는 덜덜 떨며 변명했지만 선우진은 그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컴퓨터 본체로 다가가 삭제가 진행 중이던 모니터를 힐끗 보더니 망설임 없이 본체의 전원 케이블을 뽑아버렸다. 멈춰.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미처 세단기에 넣지 못한 검은색 장부 원본을 집어들었다. 황보석이 가진 것은 사본에 불과했다. 황보석 중령이 영종도에서 훔친 유류와 식자재. 자네는 그걸 받아서 어디로 보냈지? 선우진이 장부를 넘기며 물었다. 장부에는 이함대의 장성들뿐만 아니라 국방부 본청의 고위 공무원, 심지어 유력한 방위산업체 대표들의 이름까지 암호로 적혀 있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황보석이 멋대로. 모른다. 선우 TLS는 장부의 한 페이지를 펼쳐 오덕수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지난달 서해 연합훈련 당시 최신형 음파 탐지기 부품이 훈련 중 망실로 처리되었군. 그리고 같은 날 오 대령이라는 이름으로 방위산업체 해왕방산의 박 이사에게 거액의 자금이 입금된 기록이 있네. 이게 우연인가? 오덕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이것은 단순한 군수품 횡령이 아니었다. 일선의 전투 장비를 고의로 빼돌리고 그 대가로 방산업체의 뇌물을 받은 명백한 이적 행위였다. 총장님, 그것은 오덕수 대령. 자네는 황보석처럼 어리석기만 한 게 아니라 극도로 악랄하군.
자네는 병사들의 밥그릇만 훔친 게 아니야. 자네는 서해를 지키는 우리 함정의 눈과 귀를 빼돌려 적에게 팔아넘긴 것이나 다름없어. 이건 부패가 아니라 반역이다. 선우진은 뒤에 서 있던 중수단장에게 턱짓했다. 당장 이자를 체포하라. 이 시간부로 제2함대 사령부 전체를 전면 봉쇄한다. 군수, 작전, 인사 모든 처부의 서버와 문서를 압수하라. 단 한 장의 종이도 단 하나의 파일도 사령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 예, 알겠습니다. 오덕수 대령은 해사 출신이라는 자부심도 선배들을 향한 의리도 모두 잊은 채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살려주십시오. 총장님,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제 위에도 있습니다. 해군 본부에도. 그 윗선이 누구든 내가 직접 자네의 목에 걸린 밧줄을 타고 올라가 모조리 끌어내릴 것이다. 선우진은 차갑게 돌아섰다. 평택 2함대 사령부에 대한민국 해군 역사상 가장 차갑고도 정의로운 칼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해군 참모총장이 제2함대 사령부를 사실상 점령하고 군수참모처장을 반역 혐의로 체포한 사건은 대한민국 국방부 전체를 뒤흔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군 내부 비리 수사 수준을 넘어섰다. 선우진이 확보한 검은 장부의 원본에는 현역 장성들은 물론 국방부를 좌지우지하는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 소위 해성회의 핵심 인물들과 그들과 유착한 정치인들의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었다. 부패의 카르텔 보이지 않는 함대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그들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 선우진은 국방부 장관의 긴급 호출을 받고 장관실에 들어섰다. 장관은 육군 출신으로 정치권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이었다. 선 총장,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장관은 대뜸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최전방 사령부를, 그것도 적과 대치 중인 2함대를 이렇게까지 뒤집어 놓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서해안 경계에 구멍이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당장 수사본부 해체하고 2함대 봉쇄 푸십시오. 선우진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장관을 응시했다. 장관님, 저는 지금 서해의 구멍을 막고 있는 중입니다. 함정의 눈과 귀를 빼돌려 사익을 채우는 반역자들을 솎아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경계 태세입니다. 반역? 선 총장 말 조심하시오. 오 대령이 좀 실수를 했을지는 몰라도 그들 모두 조국을 위해 헌신한 해사 동문들입니다. 첫 여성 총장이라고 너무 의욕이 과한 것 아닙니까? 군 조직의 생리도 모르고 감정적으로 칼을 휘두르면 조직 전체가 망가집니다. 감정적이라는 단어에 선우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가 가장 혐오하는 여성이기에 감수해야 했던 편견의 단어였다. 장관님, 제가 확보한 장부 사본입니다. 선우진은 오덕수의 장부에서 정치권과 관련된 부분만 따로 복사한 자료를 책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장관님의 의원 시절 후원금 명목으로 해왕방산에서 흘러들어간 자금 내역이 있더군요. 장관님께서도 이 보이지 않는 함대의 일원이셨습니까? 국방부 장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요, 선 총장?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관님, 저는 이 수사를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막으려 하신다면 장관님부터 이 수사의 대상이 되실 겁니다. 저는 해군을 지키러 이 자리에 온 것이지 장관님의 정치 생명을 지키러 온 것이 아닙니다. 선택하십시오. 이 부패의 고리를 함께 끊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과 함께 가라앉으시겠습니까? 장관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집어들었다. 그는 선우진의 눈에서 조금의 물러섬도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4개 별을 걸고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이었다. 알겠소. 원하는 대로 하시오. 단 국방부의 공식적인 지원은 없을 거요.
모든 책임은 선 총장이 지는 겁니다. 당연히 그리할 것입니다. 선후 JI에는 경례도 없이 장관실을 나왔다. 정치적인 압력이 실패하자 보이지 않는 함대는 두 번째 계획을 실행했다. 바로 다음 날 보수 성향의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이 실렸다. 단독 첫 여성 참모총장의 감정적 숙청, 서해 안보 무너뜨리나, 사설 해사 출신 견운 편향된 수사, 해군 사기 저하 심각. 기사는 교묘했다. 선우진이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비해사 출신 비록 그녀는 해사 출신이었지만 기사는 그녀가 해사 카르텔을 공격한다는 점을 부각했다을 편든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녀의 수사가 군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고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황보석 중령이 저지른 모욕이나 오덕수 대령의 반역 행위는 축소되고 총장의 독선만이 부각되었다. 여론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계룡대 해군 본부 내에서도 선우진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너무 급진적이신 거 아닙니까? 이러다 해군 전체가 좌초하겠습니다. 선우진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쏟아지는 비난 기사들을 묵묵히 읽어내려갔다. 부관 김민준 대령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총장님,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김 대령, 파도가 거세다고 해서 항해를 멈출 순 없네. 오히려 이 파도를 이용해야지. 선우진의 눈이 빛났다. 언론이 나를 감정적이라고 비난하고 안보를 위협한다고 했겠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이성적이며 철저하게 안보를 지키는지 보여주면 될 일이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었다. 이함대 사령관인가. 지금 즉시 서해 5도 전역에 최고 경계 태세를 발령하고 전 함대 기동 훈련을 준비하도록. 훈련명은 강철의 파도다. 그녀는 언론의 비난에 숨는 대신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훈련의 총지휘는 내가 직접 맡겠다. 보이지 않는 함대는 선우진이 여론에 밀려 수사를 중단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들은 사상 최초로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최전방 훈련을 지휘하는 해군 역사의 전무후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될 참이었다. 그들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다. 서해 연평도 앞바다. 대한민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서해 유성용함의 함교. 대한민국 해군을 상징하는 모든 전투함들이 사상 초유의 기동훈련 강철의 파도를 위해 집결해 있었다. 그리고 그 함대의 총지휘관석에는 전투 헬멧과 방탄조끼까지 완벽하게 착용한 선우진 대장이 서 있었다. 4개의 별이 달린 참모총장이 직접 최전방 함정의 함교에서 훈련을 지휘하는 것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행보였다. 언론과 보이지 않는 함대는 그녀가 보여주기식 쇼를 한다고 폄하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적은 따로 있었다. 부패의 뿌리는 반드시 전투력 저하를 동반한다. 오덕수와 황보석이 빼돌린 부품과 유류가 실제로 우리 함대의 전투력에 얼마나 치명적인 구멍을 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 증거를 전 국민 앞에 공개하겠다. 훈련이 시작되었다. 가상의 적 잠수함을 탐지하는 대잠 훈련. 좌현, 음탐 신호 포착. 가상적 잠수함으로 판단됨. 음탐사의 다급한 보고가 함교를 울렸다. 선우진이 명령했다. 즉각 대잠 헬기링스 발진. 어뢰 발사 준비.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보고가 올라왔다. 총장님, 링스 헬기 유압 계통 이상으로 발진 불가합니다. 총장님, 후방 함정 천안함 신형 호위함에서 음파 탐지기 작동 불능 보고입니다. 선우진의 눈이 번뜩였다. 올 것이 온 것이다. 원인이 뭔가? 링스 헬기는 규격에 맞지 않는 중국산 유압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천안함은 얼마 전 교체한 핵심 탐지 장비가 훈련 중 망실로 보고된 후 구형 장비로 대체되어 작동이
그것은 오덕수의 장부에 적혀 있던 바로 그 망실된 부품이었다. 보이지 않는 함대는 이 순간을 기다렸을 것이다. 훈련은 실패하고 선우진은 감정적으로 훈련을 강행해 안보 공백만 드러낸 무능한 지휘관으로 낙인 찍힐 터였다. 총장님, 훈련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 상태로는. 작전 참모가 다급하게 외쳤다. 선우진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함대 전체에 울려 퍼졌다. 훈련 중단은 없다. 그녀는 레이더 스크린을 노려보았다. 헬기가 뜨지 못하고 탐지기가 먹통이 된 상황. 이것이 실전이었다면 우리는 지금 전멸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우리에겐 아직 눈과 이빨이 남아있다. 전 함대. 지금부터 구형 장비와 유관, 감시에 의존한 전통적 기동 전술로 전환한다. 각 함장들은 내 지시에 따라 즉각 산계 기동, 적 잠수함의 예상 도주로를 그물망처럼 포위하라. 선우진은 최첨단 장비에 의존하는 현대전의 교리를 벌였다. 그녀는 해군 사관학교 시절부터 뼛속까지 새겼던 파도와 바람을 읽고 적의 흐름을 예측하는 고전적인 항해술과 기동 전술을 바탕으로 함대를 직접 지휘하기 시작했다. 이지스함과 호위함들이 그녀의 지휘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마치 거대한 강철의 그물이 바다를 좁혀오듯 가상의 적 잠수함을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총장님, 적 잠수함 포위망에 갇혔습니다. 어뢰 발사 유효 거리 진입. 전 함대. 목표 고정. 발사. 쾅, 쾅, 쾅. 가상의 어뢰가 발사되고 훈련 상황실 모니터에 TARGTHIT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망가진 장비와 최악의 조건 속에서 오직 지휘관의 역량과 수병들의 훈련도만으로 적을 격침시킨 것이다. 선우진은 헬멧을 벗었다.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이 드러났다. 그녀는 함교에 동승한 국방부 출입 기자단의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보았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해군의 현주소입니다. 그녀는 중국산 불량 부품과 구형 장비로 교체된 탐지기 부품을 카메라 앞에 들어보였다. 오늘 훈련은 절반의 성공이자 절반의 실패입니다. 우리 장병들은 최악의 조건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배를 채운 반역자들이 우리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덕수의 장부와 그가 거래한 방산업체 해왕방산의 이름을 공개했다. 제가 감정적으로 수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제 동료와 부하들의 목숨을 헐값에 팔아넘긴 자들을 향한 제 분노는 그 어떤 감정보다 뜨겁습니다. 제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저 선우진이 아니라 바로 이 쇠붙이 하나로 수십억을 챙기며 우리 해군을 안에서부터 좀먹어온 보이지 않는 함대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방송 전파를 타고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여론은 하룻밤 사이에 뒤집혔다. 감정적이라 비난받던 여성 지휘관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승리를 이끌어낸 전략가이자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가 되었다. 해사 카르텔을 비호하던 언론들은 역풍을 맞았고 해왕 방산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빗발쳤다. 보이지 않는 함대는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안보라는 방패를 선우진의 강철의 파도에 의해 산산조각 당한 것이다. 한편 군 교도소에 수감되어 이 모든 광경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던 황보석 중령은 자신이 모욕했던 아줌마가 거대한 부패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며 전율했다. 그는 자신이 그저 거대한 악의 하수인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교도관을 불렀다. 말할 것이 있습니다. 오덕수 대령이 숨긴 진짜 장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의 선배, 지금 해군 본부에 있는 선우진의 칼날은 이제 마지막 심장부를 향하고 있었다. 군 교도소의 차가운 면회실.
선우진은 4개의 별이 달린 정복이 아닌 조용한 야전 전투복 차림으로 수의를 입은 황보석 중령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황보석은 한때 영종도를 호령하던 폭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모든 것을 잃고 쇠락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그는 텔레비전을 통해 강철의 파도 훈련을 모두 지켜보았다. 자신이 여자년이라 모욕했던 그 지휘관이 자신과 오덕수 대령 같은 자들이 망가뜨린 함대를 이끌고 불가능한 승리를 이뤄내는 모습을, 그리고 부패의 실체를 전 국민 앞에 폭로하는 모습을. 그 순간 황보석은 깨달았다. 자신은 그저 부패한 해사 라인의 일원이 아니었다. 그는 조국과 전우의 등 뒤에 칼을 꽂은 반역자의 하수인이었다. 그가 이선우 중위 같은 비해사 출신들을 짓밟으며 지키려 했던 해사의 명예란 실은 가장 추악한 범죄의 동의어였음을. 총장님. 황보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총장님 개인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해군 전체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선우진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오덕수 대령이 저에게 사본을 주면서 원본은 따로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해성회의 진짜 실세에게만 공유한다고 했습니다. 그 실세는. 황보석은 자신의 마지막 기억을 더듬었다. 계룡대 본부에 계십니다. 오 대령이 술에 취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총장이 여자라서 불안하지만 우리에겐 진짜 해군을 지키는 어르신이 계룡대에 계신다고요. 그는 해군 참모차장 강태식 중장입니다. 선우진의 눈빛이 얼음처럼 날카로워졌다. 강태식 중장. 해군 사관학교의 전설적인 인물. 선우진보다 10기수나 위인 대선배이자 해군 내 모든 해사 출신들의 정신적 지주로 불리는 사나이. 그는 겉으로는 늘 해군의 전통과 명예를 강조하며 후배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선우진은 그가 바로 보이지 않는 함대의 총사령관이자 해성회의 수장임을 직감했다. 오덕수나 국방부 장관은 그저 그의 바지에 불과했다. 황보석은 결정적인 단서를 내놓았다. 오 대령은 그 장부를 해군 창설 기념일에 맞춘 기념 주화 안에 숨겨두었습니다. 차장실 집무실의 진열장에 다른 기념품들과 함께 있을 겁니다. 그 주화는 특수 제작되어 안이 비어있다고 했습니다. 선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황보석 중령. 자네의 죄는 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것이다. 하지만 자네의 이 마지막 증언이 썩어 빠진 해군을 도려내는 가장 날카로운 메스가 될 것이다. 남은 시간 자네가 더럽힌 그 군복의 의미를 속죄하며 보내도록. 다음 날 충남 계룡대 해군 본부. 대한민국 해군의 모든 두뇌가 모인 대회의실에서 강철의 파도 훈련 사후 검토 및 전군 안보 태세 점검을 위한 화상회의가 열렸다. 회의의 주재자는 당연히 해군 참모총장 선우진 대장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바로 옆자리 상석에는 해군 참모차장 강태식 중장이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1함대, 2함대, 3함대, 잠수함 사령부, 항공사령부 등 전국의 모든 해군 지휘관들이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해 스크린을 가득 메웠다. 강태식 중장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선우진을 보란 듯이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총장, 이번 훈련으로 인해 드러난 우리 군의 치부가 참담합니다. 첫 여성 총장의 의욕적인 개혁도 좋지만 그 과정에서 수십 년간 서해를 지켜온 해사 출신 장교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조직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더는 좌시할 수 없습니다. 그는 선우진의 수사가 감정적인 마녀 사냥이었음을 에둘러 비판하며 보이지 않는 함대를 비호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여론이 선우진에게 유리하게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군 내부의 전통과 위계 질서를 앞세워 그녀를 압박하려 했다. 오덕수 대령 하나의 실책을 빌미로 해군 전체를 반역 집단으로 모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싸늘해졌다.
모든 지휘관들이 숨을 죽이고 참모총장의 입을 바라보았다. 선우진은 천천히 일어섰다. 강 차장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의외의 대답에 강태식 중장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오덕수 대령 하나의 실책이 아니라는 점에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부패의 뿌리가 이 계룡대 본부, 바로 이 회의실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공감합니다. 총장, 그게 무슨... 선우진은 강 중장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자신의 부관 김민준 대령에게 신호를 보냈다. 어제부로 해군 중앙수사단은 황보석 중령과 오덕수 대령의 추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술을 토대로 어젯밤 0시를 기해 해군 참모차장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무엇이? 강태식 중장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그리고 차장실 진열장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김민준 대령이 대형 스크린에 사진을 띄웠다. 해군 창설 기념 주화였다. 그리고 다음 사진, 그 주화를 반으로 쪼개자 그 안에서 나온 검은색 소형 저장 장치 USB가 나타났다. 강태식 중장. 자네가 수십 년간 관리해온 진짜 장부더군. 선우진이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지금부터 전 해군 지휘관들은 똑똑히 보라. 이것이 여러분의 선배이자 해군의 정신적 지주라 불리던 자의 민낯이다. 스크린이 바뀌었다. 저장 장치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수십 년간 이어진 방산업체와의 유착, 특정 기수회사의 진급을 위한 인사청탁, 불법 정치 자금 상납 내역, 그리고 선우진이 참모총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권과 접촉했던 기록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강태식 중장이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이제 분노와 경멸이 아닌 순수한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거짓말이다. 저건 조작된 거야. 내년이 감히 나를 모함해. 이 모든 건 음모다. 그가 니년이라는 단어를 내뱉는 순간 선우진의 눈이 그를 꿰뚫었다. 그 니년이라는 소리. 참으로 익숙하군. 황보석 중령이 내게 했던 말과 어찌 이리 똑같은가. 강태식 중장. 선우진이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자네들이 말하는 해군의 전통이란 고작 이런 것이었나? 부하의 아내를 성희롱하고 병사들의 밥을 훔치고 비회사 출신들을 짓밟고 적에게 팔아넘길 군 장비를 빼돌리고 그 범죄를 덮기 위해 정치권에 뇌물을 바치는 것. 그것이 자네가 지키려 했던 회사의 명예인가? 닥쳐라. 닥쳐. 이 여자 하나 때문에. 강태식 중장이 이성을 잃고 선우진에게 달려들려던 그 순간. 쾅! 회의실의 뒷문이 열리고 해군 중앙수사단장과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해군 참모차장 강태식 중장을 군형법상 이적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현 시간부로 긴급 체포합니다. 헌병들이 강태식 중장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는 발버둥 쳤지만 4개의 별을 단 참모총장 앞에서 그리고 전국의 지휘관들이 지켜보는 스크린 앞에서 그의 모든 권력은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했다. 이거 나를 놔.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강태식이야. 선우진은 싸늘하게 그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말을 건넸다. 자네가 누구든 이제 상관없다. 자네는 그저 대한민국 해군을 배신한 반역자일 뿐이다. 끌고 나가라. 보이지 않는 함대의 총사령관이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해군 본부의 심장부에서 가장 치욕적인 모습으로 끌려나갔다. 화상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지휘관들은 그저 침묵 속에서 해군의 가장 어두운 시대가 끝나는 것을 목격할 뿐이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 국방부는 발칵 뒤집혔다. 강태식 중장의 체포와 진짜 장부의 공개는 그 어떤 정치적 외압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해성회의 전 현직 간부 수십 명이 줄줄이 소환되었고 해왕 방사는 해체되었으며 선우진을 압박했던 국방부 장관은 즉각 사퇴했다. 언론은 연일 철의 여제, 부패의 함대를 격침시키다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개혁을 조명했다. 국민들은 낡은 관습과 부패에 맞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여성 지휘관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지지를 보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서해 영종 도방어대대. 한때 황보왕국이라 불리며 폭언과 부조리가 만연했던 그곳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새로운 대대장으로는 파격적으로 학군사관 출신의 여성 소령이 부임해 있었다. 그리고 보급 장교 이선우 중위는 대위로 진급하여 선우진 총장이 도입한 투명한 전자보급 시스템을 정착시키며 부대의 신뢰를 회복하고 있었다. 사병식당에서는 더 이상 짬밥 냄새가 나지 않았다. 병사들은 관사 청소나 사적 지시에 동원되는 대신 전투 훈련에만 매진했다. 비해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간부는 아무도 없었다. 군 교도소에 수감된 황보석 전 중령은 남은 형기 동안 해군의 역사를 필사하는 작업을 자원했다. 그는 자신이 모욕했던 그 군대의 진정한 명예가 무엇인지 뒤늦게나마 참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가 시작된 곳, 계룡대 해군 참모총장 집무실. 선우진은 창밖으로 펼쳐진 대한민국의 산하를 바라보고 있었다. 부관 김민준 대령이 갓 나온 따뜻한 차를 건넸다. 총장님, 오늘부로 정풍작전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해군 역사상 가장 큰 수술이었습니다. 수술은 끝났네, 김 대령. 이제부터는 새 살이 돋게 하는 재활이 시작이지. 선우진은 찻잔을 들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어. 하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되었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처음 영종도에서 입었던 낡은 바람막이 재킷을 바라보았다. 그녀에게 4개의 별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를 듣고 가장 어두운 곳의 부조리를 밝혀야 하는 책임의 무게였다. 총장님, 밖에서 신임 소위들이 임관 신고를 위해 대기 중입니다. 이번에 해사, 학군, 학사 출신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들여보내게. 문이 열리고 갓 임관한 남녀 신임 소위들이 긴장과 설렘이 가득한 얼굴로 들어와 우렁차게 경례했다. 그들의 눈에는 해사 라인 따위의 낡은 구분은 없었다. 오직 조국과 바다를 지키겠다는 순수한 열정만이 빛나고 있었다. 선우진은 그들 앞에 서서 따뜻하지만 단호한 미소로 말했다. 제군들의 임관을 축하하네. 기억하게. 계급장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계급장을 빛나게 하는 걸세. 제군들이야말로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이자 다시 떠오르는 밝은 새벽이다. 그녀의 눈에 부패의 어둠이 걷히고 새롭게 떠오르는 바다의 맑은 새벽이 비치고 있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